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금 하루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원을 매도하는 등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 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급락세를 경험했던 우리 증시가 또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패닉셀이 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제 매도세를 많이 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사실상 그나마 좀 낙폭을 줄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니까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코스피는 한 1.99% 거의 2% 이제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4.52%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더 오름폭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이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개인들이 샀다라기 표현보다는요. 기관들이 더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들어와서 한 2천억 원 정도 넘게 매도세를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던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기관들이 이제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연기금이 저는 이걸 받아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연기금의 목적상 사실상 일부 금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또 어떤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어느 정도 구원투수 역할을 지금 우리 증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상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요 탄핵 계엄 사태에 있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등락률을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증시는 공포에 좀 질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나오고 있죠. 예, 계엄 사태 일어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추이도 그렇고 코스닥은 더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의 흐름대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자본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치솟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1,430원 초반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1,430원대도 굉장히 높죠, 사실. 예. 지금 보면 이제 1,400원대가 이제는 뉴 노멀이 될 거다. 계엄 사태 이전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1,430원, 1,440원. 일각에서는 이번 올해 1,500원도 뚫어낼 수 있다. 이런 공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환율 추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400원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437원에 오늘 좀 와서 초보 하락을 해서요. 1,430원 요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 당국이 저는 움직이고 있다. 외환 당국이 저는 시장 개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제는 환율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달러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게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실 달러를 팔아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야지만 이제는 원화 가치가 높아질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이제 팔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환율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4천억 달러가 좀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외환 당국은 환투기 세력이 저는 지금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요. 이 환투기 세력과의 전쟁이 붙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투기 세력은 계속적으로 환율을 올릴 겁니다.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잠재워 줘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지금 환율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솟게 올라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출 기업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면요, 수출 기업은 원재료 안 사오나요?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석유잖아요.
아니 원재료 깔고 올라가는데 뭐 수출 가격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출 기업도 사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 당국이 나서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경제의 견조한 체력 그리고 대외 건전성 대비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저는 그 제스처에 동의를 해요. 제스처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아.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는 계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제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채권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과연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채권 시장은 신뢰로 움직입니다. 이게 신용으로 움직이는데 대외 한마디로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긴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예.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나마 금융당국이 빨리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제한 RP 매입하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밝혔고요. 증안펀드, 채안펀드 얘기하면서 각각 한 10조, 40조 원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에 빨리 개입하면서 금융 안정화를 깼습니다.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나마 좀 안도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금융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심리를 빨리 잠재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마저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스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확대가 뭐 우리 경제 체력에 비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라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제 믿진 않는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고 어쩔 수 없이 뭐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환율이라든지 지금의 증시라든지 자본시장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봐요. 하지만은 예. 지금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나섰다는 점은 높이 사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계획을 내놨거든요. 이 계획들은 성공할까요? 글쎄요. 지금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거든요. 사실상 예. 이제 채안 펀드라는 거는 채권 안정 펀드고요. 증안 펀드는 증시 안정 펀드이고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사실상 유동성을 공급해서 뭐 불안 심리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줄지는 이제 뭐 한계가 있거든요. 항상 뭐 무제한 공급한다고 해서 정말로 뭐 돈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 심리,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과연 시장에서 이런 불안 심리를 언제나 빨리 잠재울 수 있느냐. 그 불안 심리는 왜 나오느냐?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불확실성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은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 이거밖에는 사실 금융시장의 안정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코스피를 봐도요, 계속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있고. 그 개인들도 같이 매도하고 있고 그걸 다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고 그것도 연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뭐 신경 안 쓴다라고 하시는데 연기금이 지금 연기금 투자를 합니다. 연기금도. 연기금 써갖고 사실 이거를 좀 메꿔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연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일단 불안 심리를 빨리 잠재우는 거, 그 원인에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모임도 많고 그래서 흔히 연말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종 모임들도 취소가 되고 식당에서 단체 예약들이 많이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름이 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회식해서 이런 거 먹었다라고서 SNS에다 올리면요. 예. SNS에서 댓글 달리는 혼나죠. 시대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어디 갔다, 뭐 먹었다 이런 거를 SNS에 안 올립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심리가 위축이 된 거거든요. 하물며 그럴지언정
뭐 음식 같은데 회식을 갖겠어요? 뭐 회사 끝나고 뭐 파티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회식을 취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가장 큰 이제는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에 대해서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1.9%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을 했거든요. 1% 후반. 근데 주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1% 중후반으로 예상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GDP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비 자체가 더 안 된다는 거죠. 내수가 더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뭐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특히 공무원들마저도 사실 몸을 사리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사회적 분위기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그게 내수 부진이 더 빠지고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한 외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가 GDP 킬러 역할을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세가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고개를 또 슬그머니 들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인하가 된다면 그 영향은 어떨지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의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과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들 동결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내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 풀어줘서 어느 정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둔화되고 내수가 둔화될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리 여기서 더 인하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오히려 금리,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요. 지금 금리 동결 아니면은 지금 물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만 계속 내린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예. 환율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 1,430원대 돌파하고 말 그대로 1,500원대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제가 봤을 때 원화 가치 더 떨어지고요. 환율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아마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환율이 너무 걱정스럽기 때문에 저는 아마 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내비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첫 시추를 맡은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 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료 암석층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언제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부의 안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 1월, 이제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1, 2, 3월 요 사이에 아마 이제는 시작에 들어갈 거고 그때 아마 결과를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5번 시추를 합니다. 최소 5번 시추인데 뭐 그게 5번 다 그 사이에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제 발표된 데 따르면은 한 1, 2월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 외항에 입항해 있는 상태고 지금 자재 다 싣고 있는 중이고요. 계획대로라면 17일쯤 이제 시추 예정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는 비용이겠죠.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이 깎인 상태이고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은 한국 석유공사에 대한 재정 여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깎인다라고 본다 그러면 고스란히 이제 석유공사가 이제 사실 이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 부담이 더 클 거고 그럼 외자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투자할까라는 이제 의구점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사실상 이번에 시추 이 대왕고래가 이거는 사실상 경제적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불확실성이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시공을 해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요. 아마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큰 혼란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이번 대왕고래이고 이게 또 예산안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시추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보다는 지금 이런 계엄 사태와 맞물려서 상징성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산 문제거든요. 네. 첫 시추 작업 예산 중에 정부 몫인 497억 원의 예산이 전액 지금 삭감됐기 때문인데 네. 계획대로 시추가 가능할지도 또 의문이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대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해외 투자 유치 이것도 좀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았나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1차 시추 때 예산이 이제는 한 505억 원 정도가 이제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는 야당에서 이제 삭감을 했죠. 그래서 497억 삭감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야당에서 이제 결정한 부분이었고 과연 이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라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거의 깎여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석유공사가 온전히 그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 재정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부채로 뭐 채권 발행해서 아마 돈을 이제는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19조 원이나 됩니다. 거의 뭐 자기 자본의 몇 배예요. 이게 거의 보면은 2020년도부터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과연 회사채를 발행해도 사실상 이게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실 좀 예산 자체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시추부터는 사실상 이제 외자 유치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대외 신용도가 거의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또한 어떤 투자자가 나와서 재무적 투자자가 나와서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자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현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사실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는 게 우려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최대의 이제 치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시추가 성공한다 그러면 예. 이게 경제적 효과가 2,00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한마디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예, 저는 그렇게 그거를 좀 우려스럽게 보기. 물론 시추가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에 만약에 정말 너무 우리나라가 운이 좋아서 네. 1차 시추 때 터진다, 이게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게 정치적 불안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연달아서 경제적 불안성을 확대될 수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시장은 결국에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렇게 짚어봤고요. 비상계엄부터 이어진 탄핵 전국 영향 때문에 이 유학생과 여행객들도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도 부담이고 또 예비 미국 유학생들은 혹여나 비자 인터뷰가 연기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계엄 사태 일어난 이후에 또 환율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환율 오른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 유학 보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1,400원대였다 그러면 지금 1,400원, 1,5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달러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는 유학비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쓸 돈을 이제 보내주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달러가 우리가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실상 달러 들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분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빨리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에서 아무래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학 보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도 울상이거든요. 네. 저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게다가 외국에서 정부들의 방한 일정 또한 미뤄지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계엄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누가
누가 사실 계획을 틀었냐 그러면 스웨덴 총리가 원래 우리나라에 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연기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미 국방장관이 최근에 일본만 방문하고요. 우리나라 원래 방한하려다가 이것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도 안 오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행 업계가 거의 뭐 초토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명동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중국인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업이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딱 며칠 후에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이제는 또 우려스러웠던 것이 섹터들이라 본다 그러면 방산주, 원전주, 그 다음에 관광. 외국인과 관련된 면세점, 호텔러 이런 관광업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상인들, 명동 상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울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관광업계가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시위 근처는 피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또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K-밸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K-밸류가 완전히 하락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